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돈 버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이야기나 신기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이야기를 거북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이야기, 사랑이 담긴 행동 혹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야기 등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 합니다. 세상이 돈이 다는 아니니까 라든가 눈앞에 닥친 일을 즐겨서 하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 라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죠.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믿기 힘든 분은 믿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읽고 싶은 분만 읽어주세요. 돈 버는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가난신이라고 불리는 영, 즉 부유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신이 붙으면 그 사람의 의식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지 않을 만큼의 돈은 들어올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돈은 들어오는 일이 없죠. 왜냐고요? 가난신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잔뜩 버는 이야기라든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가난신이 손을 뻗어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귀가 막힌 당사자는 왠지 모를 가난신이 주고 있는 그 묘한 감정대로 움직여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죄 짓는 느낌이 들어 혹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영 불편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신은 가난 파동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식과 말버릇을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해서 버릇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나 꽤 부자잖아. 몸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잘 됐다. 설사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운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이처럼 말의 영에게 힘을 빌어 돈에 깃든 가난 파동을 부자 파동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세요. 돈 이외의 다른 것은 끌어오는 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달리 돈을 끌어오려면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고요. 정당한 욕심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새 양복을 갖고 싶어 혹은 여행을 가고 싶어 또는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와 같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욕구이고요. 이것을 정당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악마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당한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정당한 욕심은 신이 내려준 소중한 욕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또 정당한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돈을 더 벌자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 중에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아끼면서 구두쇠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좀 더 잘 살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지금보다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정당한 욕심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활기차고 좋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에 구직자가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마음 또한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잔뜩 다는 등 모두가 와, 이 사람 참 멋지다 하며 부러워할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호텔 여사장과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사장은 매우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과 함께 호텔 정원에서 제초 작업을 했죠. 그 여사장은 제초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수수한 회색 작업복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장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언뜻 들어서는 그분이 겸손한 인품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입니다. 사장이라는 직위에 있다면 한눈에 사장이라고 알아챌 수 있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초 작업을 할 때도 화려한 티셔츠를 입거나 최소한 큰 꽃이 달린 모자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시 사장님은 제초 작업을 할 때도 화려하네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사장의 역할이니까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꼭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부터 일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에게 그 업계나 회사의 장래가 밝다는 점을 어필하고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화려한 옷을 사는 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멋진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정당한 욕심입니다. 정당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돈을 벌자, 좀 더 위를 바라보자 하는 투지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투지가 당신에게 한층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명예를 원하면 돈을 잃는다. 앞서 사람의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정당한 욕심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악마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마의 욕심이란 남을 밟고 올라서더라도 돈을 갖고 싶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와 같은 명예욕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마의 욕심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위협을 완수했다 해도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응원해 줄까요? 성공은 남이 밀어주는 것입니다. 성공은 남이 밀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응원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돈도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명예욕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어 부호 순위에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유혹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골프 회원권을 사지 않겠습니까? 혹은 회사 건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와 같은 제안 말이죠. 이럴 때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명예를 갖고 싶은 나머지 필요 없는 것까지 사버리게 됩니다. 요컨대 명예에 사로잡히는 거죠. 바로 남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면 명예도 갖고 싶어, 돈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울기도 하죠. 그리고 모처럼 손에 들어온 돈으로 필요도 없는 땅을 사고 필요도 없는 건물을 세우려다가 결국 돈을 날려버리기도 하죠. 지위나 명예를 갖고 싶어 선거에 나가는 경우에도 매번 보기 좋게 당합니다. 물론 지위나 명예를 갖고 싶다면 정치가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정치가가 돈을 원하면 체포될 것입니다. 이를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사람에게는 제각각 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의 일이란 오로지 고객을 기쁘게 하는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필요도 없는 건물의 주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골프를 하고 싶으면 그때마다 돈을 내고 하면 되지 굳이 명예를 위해 비싼 회원권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에도 우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본업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처지를 잊고 지위나 명예를 원할 때 그 모습을 신이 줄곧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는 역시 돈을 맡기지 않는 게 좋겠군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계속해서 돈에게 사랑받는 법입니다. 이분은 부자의 성공.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사장은 재미. 좋은 것에 유머를 더하세요.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다. 일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도 꼬아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즉, 사랑과 유머를 담은 지혜를 사용해야 하죠. 좋은 사람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일에서 성공하는가를 따진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요소가 없으면 일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의 지나친 진지함은 메모지 한 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오코노미야키 가게에 들어갔더니 철판 가스관에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더군요. 가스관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실로 참 진지한 메모입니다. 이 메모에 사랑과 유머를 담아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가스관을 비틀고 싶다면 부디 한마디만 걸어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 메모에서는 손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어떻게든 가게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또 한 번은 어떤 가게 앞을 지나고 있는데 현관에는 불이 꺼져 있고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금번 내부 수리 중이라 불이 꺼져 있습니다만 영업 중입니다. 실로 진지한 메모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가게라면 아마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을 겁니다. 금번 내부 수리 중이라 불은 꺼놓았지만 가게 안에서는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불은 어둡지만 우리의 미소를 100와트로 켜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손님에 대한 애정과 유머가 느껴지죠? 이렇듯 메모지 한 장에도 애정과 유머를 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강연회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청중들은 곧 지겨워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교관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좋은 것을 단지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이것이 앞으로의 시대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즐거운 경쟁을 한다. 요즘 세상에는 경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 때 1등을 정하지 않고 모두가 손을 잡은 채로 결승점을 골인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학예회를 할 때도 주연인 공주님을 한 명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공주님 역할을 맡은 학생 7명이 줄줄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 발상 또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경쟁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경쟁이 없어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이럴 때도 대충대충 하면서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쓰려 하지 않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경쟁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컨대 속으로 몰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이벌이 매우 참신한 일을 벌이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당신에게 꽤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 저 녀석 꽤 잘하잖아. 그렇게 자극을 받아 자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지게 된다면 이게 바로 즐거운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또 동료들과 경쟁을 하고 나서 1등을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었던 비법을 모두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는 것. 진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패배를 인정하고 이긴 사람에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저는 이 또한 즐거운 경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쟁은 스스로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원기 회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게킥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먹으면 신맛이 입에 확 퍼져서 졸음이 단숨에 달아나는 과자죠. 시게킥스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경쟁은 졸음이나 흐트러진 마음을 단숨에 날아가게 해줍니다. 경쟁은 원래 즐거운 것으로 사람들은 경쟁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쟁이란 이겼다고 잘난 척하거나 졌다고 성질을 부리는 경쟁을 말하죠. 경쟁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며 싫어한다면 그 이상 영혼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끌어내고 일하는 방법을 여러 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다 즐거운 경쟁이 있는 덕택이죠. 앞으로 경쟁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자신을 더욱 드높이는 원기 회복제로 만들어 봅시다.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한다. 여기서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세요. 이를 몇 번 해나가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일에는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성공 비결입니다. 미토코몬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드라마는 매번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신분을 감추고 있던 미토한의 미스 쿠니공이 이야기 마지막에 인롱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세등등하던 나쁜 사람들이 일제히 어이쿠 하면서 납작 엎드리죠. 이 순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이 시원해지죠. 이 장면을 보려고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황금의 원 패턴입니다. 미토코몬과 마찬가지로 한번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그 방법을 5년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음을 뜻합니다. 즉, 모두가 추구하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는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번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미토코몬의 경우 전국 각지를 돌면서 찍었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에 관련된 설정으로 바꿨던 게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풍습이나 명물을 소개하면서 그 지역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을 구해준다. 스케시와 카코시가 최후의 일롱을 보이면 나쁜 사람들이 어이쿠 하면서 납작 엎드린다. 매번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일에서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일을 가장 빨리 성공시키는 비법입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법칙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 번 일이 맞아 떨어져도 다음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좀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뿐 아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한탕족이 되어 사라지는 거죠. 작가도 영화 감독도 창사꾼도 한 번 맞아 떨어진 일은 황금의 원 패턴을 유지한 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빨리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기분을 밝고 가볍게 전환시키면서 의욕도 무럭무럭 솟아나게 해주는 비장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00원 전차로 출퇴근을 하다니 훌륭한 걸.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했으니 난 좋은 엄마야. 부하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준 건 아주 잘했어. 이렇게 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 기분이 벅차올라 내일도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화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솟아날까요? 그것은 뇌에 칭찬 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국민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뇌의 불행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이 불행회로가 생겨버리면 매우 성가십니다. 일을 하다가 아무리 멋진 찬스가 생겨도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하고 지레 포기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이미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회로를 부숴버리려면 뇌에 칭찬회로를 만들어야 하고요. 칭찬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이 생기면 칭찬회로가 점점 두터워지고 동시에 불행회로는 점차 가늘어지죠. 하지만 막상 자신을 칭찬하려 해도 사실상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일을 잘해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걔 중에는 특별히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 나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을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만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을 테니까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을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봅시다. 며칠간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칭찬 회로가 생겨 동기부여가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설사 10년간 불행 회로가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칭찬 회로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자신감이 붙고 계속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칭찬 회로가 생겨납니다.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오늘도 늘 하고 있던 일을 잔뜩 칭찬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욕이 솟아날 것입니다.